본주아투스. 오늘 수업은요, 원래 첫 강의로 해야 되는 기영도시 입속의 검은 잎이었는데요. 제가 온라인 수업 시작되기 전에 전 반을 다 끝내려는 마음에서 동영상 생각을 못 하다가 이거를 촬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판서를 하면서 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황주시는 원래 이제 두 번째 시였는데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좀 특별한 것, 새들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다른 식으로 이제 시적 상징으로 쓰였다거나 뭐 어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면 되는데, 기용도시는요, 시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시에서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여느 한국 문학 작품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그래서 시대를 굉장히 앞서 나갔던 작품이고요. 오히려 요즘에 더 이제 평가를 더 잘 받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학교에서 수업했던 두 강의로 나눠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업을 온라인 때는 좀 선생님 짧게 압축적으로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요. 일단 20에서 25분 정도씩 강의를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 번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일단 본문 전체를 한번 보고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 잎속의 검은 잎. 택시 운전사는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를 생각한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열면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의 여름 땅바닥은 색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잡힌 옷가지를 펼칠 때마다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난 그의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다. 신문에서였는데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얼마 후 그가 죽었다. 그의 장례식은 거센 비바람으로 온통 번들번들거렸다. 죽은 그를 실은 차는 참을 수 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사람들은 장례식 행렬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백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을 나부꼈다.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넘쳤다. 택시 운전자는 이따금 뒤를 돌아다 본다. 나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들이 숨죽여야 했던가.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내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난 두렵다.
자,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시를 한 친구가 낭송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를 이 친구, 저 친구 그냥 떠오르는 대로 물어보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오는 대답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 뭔진 모르지만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이 시적 화자가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난해해요. 이런 말도 많았고요. 또는 뭔가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예요 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느끼거나 좀 경험했다면 사실 이 시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는 비평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독자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서술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저 또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를 일주일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읽고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비평가님들의 그런 해석과 글을 보면서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추측하면서 조금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시가 사실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죽음의 냄새, 우울한 느낌, 뭔가 음산한 분위기, 그런 것들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년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1년에 잠깐 간단하게 하고 2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년에 보면요. 택시 운전사는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자, 그렇다면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을 네모해 주시고요.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시공간적 위치가 어딘가요? 벌판과 황혼을 지나가는 택시 아니죠. 근데 황혼이라는 걸 봤을 때 해질 무렵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지나는 벌판, 산이 없고 벌판만 늘어서 미국의 어떤 서부 같은 그런 풍경은 저희 나라에선 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또는 환상적인 그런 가상적 공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를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택시 운전자는요, 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님은 왜 고함을 칠까요? 고함을 친다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할 때 혼자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를 삑삑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택시 운전사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 해주시고요. 소통이 부재하는 사람, 소통이 부재하는 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죽은 그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게 뭐지? 하는 거는 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를 생각해요. 그가 누구지? 참 궁금하죠? 두 번째 연 보겠습니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자, 지방이라면 만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면요, 뭐 부산이나 대구, 대전 같은 이런 도시도 지방이고, 뭐 아니면은 고흥, 또 해남, 또는 남해 이런 그 우리나라 끝에 있는 시골 마을도 먼 지방일 건데, 어쨌든 어떤 사건 또는 일이 터졌고요. 터졌다라는 걸 봤을 때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나는 시적 화자인 나는요, 중심지가 아닌 그 사건과 별개 또는 격리된 굉장히 먼 공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먼 곳에 있는데 또 나는 그 지역에서 내 방은 어떤 방이냐면 먼지가 자욱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또는 책을 읽고 나의 무언가에 파묻혀 있을 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건지 관심도 없을 것이고 알 턱이 없겠죠. 우리 이번에 그 수학여행 다녀와서요. 할로윈 사건 터졌잖아요. 할로윈 대참사고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부장님 전화를 받고 저희 반 친구들 안전한지 확인해 보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이거를 믿어야 되나? 이게 뭐지? 이 실감이 정말 안 났어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지역에 있지 않으면은 실제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막연하죠.
문을 열면 내가 있는 그 먼 지방에 먼지 낀 방 밖에는 벌판이 있었고요. 그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대요. 자, 이연 1행과 2행의 먼 지방, 먼지의 방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일종의 언어 유의죠.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먼지 방, 먼 지방 어떻게 끊어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러한 단어를 단순히 그런 어떤 시적 재미, 흥미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작가님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시를 쭉 보다 보면요, 이 나는 그 해, 그 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를 일부러 피한 건 아니지만 약간 방관하고 회피했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조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 나는 그것에 뛰어들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현실을 바꾸려 노력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했다는 어떤 죄책감을 먼 거리감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중심부가 아닌 바깥에 있었다는 것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현장 근처였지만 나가지 않고 나의 방에서 먼지만 덥수룩하게 덮인 곳에서 그냥 책이나 읽고 있는 무능한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연의 1행과 2행 부분은요, 언어 유희라고 적어주시고요. 현실에 대한 외면의식을 거리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특기할 만한 사실은요, 죄책감을 바탕으로 자조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요, 그의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요, 흰 연기가 튀어나오고 옷은 접혀있고 그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누군지 모르는 그는 하인에게 침묵은 어울린다라고 썼대요. 외치기도 했겠죠. 근데 이 시적 화자는요, 그런 사람을 알지는 못해요. 근데 신문에서 그 사람이 얼굴을 한번 조금 숙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일이 터졌고 그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추측할 때 1987년도에 있었던 60민주 항쟁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건 이제 뭐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비평가들이 이제 추측한 건데, 사실 기영도 시인이 굉장히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해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의 이제 그 평론을, 그 비평가들의 평론을 보기 전에는 이거 광주 민주항쟁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시위 현장을 떠올렸고요. 그런 어떤 민주화 항쟁 같은 사건이 아닐까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엇에 관련된 건 모르지만 투쟁, 희생, 한거 이것과 관련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연의 첫 행과 마지막 행에 나오는 그 일은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투쟁, 심표하고 한거, 심표하고 희생의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항쟁이 민주항쟁이나 시위에서 중요한 임무를 했던, 역할을 맡았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젊은 운동가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투쟁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드라마 봤던 5월의 청춘에서요, 수련이가 맡았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방관자, 뭐 관찰자로 있지 말고 직접 참여합시다 라고 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막 시위하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 식의 젊은 운동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뭐 광주항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60항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한열 열사라고요, 60 민주항쟁에서 그 체류탄을 맞았다가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때 이제 연세대 학생이셨는데 이분을 고개를 숙이고 있고 피를 흘리는 부분이 판화로 제작도 되고 그 세계적으로 이제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그때 이 사건이 좀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한열 열사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요, 우리가 1년에서는 보면은 1년은 택시를 타고 화자인 나가 낯선 벌판 그리고 해가 지는 어딘가를 지나며 그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연에 보면은 그해 여름에 그가 어떤 사건과 연루돼서
투쟁의 현장에 나왔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1년과 2년의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 볼 부분이요. 먼지, 2연의 이행이 있는 먼지요. 3행의 안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밑에 행에 연기, 이런 거 보면 안개, 먼지, 연기 공통점이 있죠. 안개든 먼지든 연기든 뭔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확실한 존재들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막막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체류탄 터졌을 때 시위 현장 아니야? 뭔가 뽀얗고 뭔가가 이렇게 몽환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하잖아, 답답하잖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막막하고 답답한 느낌을 시위 현장을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책과 검은잎 4행에 보면요, 그의 여름. 그럼 이 사건이 여름에 터진 거겠네요. 5월부터 8월까지 뭐 추측할 수 있겠죠. 그때 터진 사건인데 책과 검은잎. 자, 지금 이 제목도요, 이 기용도 시인의 시도 검은잎인데 제가 그림을 작게 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이는데 검은 나뭇잎이 뭐 검게 될 수도 있겠죠. 드물지만. 근데 이 잎은요, 발음이 잎,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잎, 그러니까 좀 비슷한 발음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이 나뭇잎의 모양과 사람 혀를 메롱하고 내밀었을 때 모양이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검은 잎을 나뭇잎이 아니라 잎 속에 있으니까 검은 잎, 검은 혀라고 본다면 우리가 언제 검은 혀를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죽는다고요. 혀를 빼고 죽지는 않거든요. 뭐 목을 매단다거나 아니면 독살에 당했다거나 갑자기 누군가가 큰 사고로 충격이 전해져서 죽었을 때 혈류가 피가 이제 혀나 아니면 어떤 안면부에 몰리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사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검은 잎은요 좀 무시무시하긴 한데 첫 번째는요, 이 검은 혀가 의미하는 건요 죽은 자의 혀, 그러니까 사체의 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시적 화자가 나인 사람이 이제 뭐 책을 읽고 있고 먼지 낀 방에서 답답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이 하는 입이 하는 역할은요, 먹는 것, 말하는 것, 그런 게 큰 주된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식인이 말하지 못한다는 거는 죽어 있는 지식인, 그리고 침묵하는 지식인,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연 사행의 책과 검은잎을 끌고 다녔다. 자, 현실 속에서 지식인들이 있더라도, 배운 사람들이 있더라도 뭔가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마치 죽은 자의 혀처럼 멈춰있는 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때 죽은 사람들이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책과 관련된 직업, 지식인이겠죠. 뭐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신문기자 또는 책을 많이 읽는 교양인, 그런 분들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의 여름에 땅바닥은 책과 검은 이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그만큼 죽은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었고요. 그 죽은 이들은 책과 관련된 지식인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게 침묵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그는요, 뭐라고 썼냐면요,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라고 했죠. 하인은 보통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침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다. 주인된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으로서의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는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존재로서 투쟁을 이끌어갔던 인물임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투쟁자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3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거센 비바람으로 온통 번들거렸다. 죽은 그를 실은 차는 참을 수 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사람들은 장례식 행렬에 악착같이 매달고 흰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이 나부꼈다. 자, 지금 3년의 처음 부분을 보면요, 장례식이 거센 비바람,
이게 세모하시면 되는데 좀 부정적인 존재임을 딱 느껴지죠. 시련, 고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시련,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 큰 시련과 고난으로 번들번들거릴 정도로 요란했어요. 근데 죽은 그를 실은 장례차가 너무나 느릿느릿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희생이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며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안타까워 호소했던 그 어떤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매달렸어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흰색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이 계속 나부껴요. 흰색과 검은색의 흑백의 대비로 죽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나는 혀가 천천히 굳어갔어요. 그의 어린 아들은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임에도 혀가 굳어갔다는 것은 점점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나는 점점 침묵해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때 저는 처음에 광주항쟁으로 이걸 추측을 하고 읽었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 그라는 인물이 뭐 광주항쟁에서 그 시민군을 이끌었던 전남대 학생회장이든 아니면 그 이한열 열사든 어쨌든 20대의 젊은 청춘이 이렇게 떠나신 건데 그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셨거나 뭐 아이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 보면요, 그의 어린 아들은 죽은 잎들, 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대요. 자, 이 그의 어린 아들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진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의 어린 아들이 느꼈던 거는 공포, 두려움이죠. 근데 그의 어린 아들은요, 화자인 나의 이중적 자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도 아이 같은 면도 있고요. 또 어른스러운 면도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좀비 무서워하잖아요. 이 나이에 좀비 무서워하고 막 그런 공포 영화 못 보면 좀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는데 여전히 싫어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그런 제 안에 있던 아이 같은 마음, 아직도 공포영화나 뭐 드라큘라나 이런 게 싫고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아기 때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도. 이 화자도요, 지금 이제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지만 어떤 지식인층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그로 나오는 그 사람의 어린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의 어린 아들이 또 다른 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순수하고 어린 소년인 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모여드는 것, 막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 내가 섞여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울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수업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때 할로윈 참사가 터졌잖아요. 근데 무언가가 되게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이제 두렵거나 포위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으면 막 소리도 지르게 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힘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어떤 두려워하는 이것이 그의 어린 아들로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열은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자,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투쟁이나 한 걸 했는데 갑자기 떼거지로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망해버린 거예요.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난다. 놀란 자는 누구예요? 지금 나잖아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는 내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넘쳤다. 자, 망자는 죽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뭘 외치고 싶어 했죠?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었죠. 어떤 메시지? 뭐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추측한다면 뭐 민주주의여, 뭐 자유여 오라, 뭐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식의 투쟁의 메시지를 외치다가 산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망자의 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투쟁 또는 한거의 메시지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런데 택시 운전자는 지금 내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이따금 뒤를
돌아다 본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지금 안 그래도 그의 죽음을 보는 나의 심정이요. 어린 아이처럼 돼서 너무 무서워요. 공포심에 질려 있는데, 근데 또 하필 우연히 택시 타고 있는 기사님의 얼굴 보니, 신문 속에서 봤던 죽은 그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가지고 나는 떠듬거려요.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들이 숨을 죽여야 했던가. 아니 그렇다면 그는 누구지? 지금 그가 택시 운전사가 돼서 몰고 가고 있는 이 택시는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또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 일은 어떤 투쟁, 항거, 어떤 항쟁과 같은 사건이 대규모로 터지고 또 폭압이나 폭력 속에 진압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까운 지방은요, 아까 먼 지방과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먼 지방에 내가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가까운 지방으로 있대요. 이게 꼭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그때는 아주 멀리 있었고 지금 조금 멀리 있는 가까운 곳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망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다시 또 지금 나는 어디다? 다시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왜 예전에 그런 미스테리한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택시 괴담 이런 거 보면은 택시 아저씨가 뭐 공동묘지를 가는 어떤 여자 아가씨를 태우고 갔는데 자꾸 그 사람이 내려주고 났는데 그 인근에 돌았다는 뭐 그런 괴담처럼 지금 이 사람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요. 계속 똑같이 보는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끼치게 무섭겠죠. 그 와중에 지금 나는 한마디로 하면 끝냅니다. 내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자, 공포, 두렵다 이런 거 이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제 시를 해석할 때 보통 감정을 시에서 보여주진 않잖아요. 근데 보여줄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는요, 두려움을 느끼는데, 자, 여기서 처음에도 제목도 입속에 검은 잎이자, 죄송해요. 검은 잎이지만 매달린 검은 잎 이게 또 제목과도 연결돼서 또다시 이제 의미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온 검은 잎은요. 죽은 망자의 혀. 거리에 흘러넘치는 망자의 혀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칠 수 없는 또는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무능한 지식인이다. 침묵한 지식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쓰이죠. 여기서는요. 첫 번째는 이제 죽은 자여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책과 그런 어떤 각성 부분 그 안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식인이잖아. 그리고 너의 후배일 수도 있는 그 이한열이가 이렇게 됐잖아. 근데 너는 뭐 했니? 그동안 뭘 하고 있었고 뭘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나한테 몰려들어서 나를 실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난 사람들이 그의 죽음 이후에 남은 장례식 행렬에 참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일반적인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린 검은 잎, 마지막 연의 마지막 행에 나오는 검은 잎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주시고요. 화가 난 군중들이라고 해주세요. 성이 난 군중들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침묵하는 지식인이긴 한데 이때는 어떤 거 투쟁이나 항거에 참여할 수 없는 나. 그 침묵하는 지식인, 투쟁할 수 없는 지식인의 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년에 오게 되면요. 그의 장례식이 묘사되면서 자신의 침묵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좀 이게 이거를 시적 장면으로 보기는 너무나 묘하게 1년과 다시 연결되면서요. 택시 운전사가 누구였더라? 죽은 그였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공포심을 두 번 느껴요. 첫 번째는 그의 장례식 행렬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소년처럼 변해서 울음을 터뜨리게 돼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근데 또 두 번째는요. 마치 내가 타고 있는 이 택시의 운전자가 그로 보이면서 죽은 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마치 저승에 가는 듯한 그런
어떤 몽환적이지만 무서운 그런 두려운 느낌을 받으면서 시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Merci, au revoir.